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실 거로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우선 스피디하게 아주 속도 있게 그 줄거리랄까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앞서 제가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했던 역사적 사건들하고 다소 중복적이지만 제가 그걸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작품의 전체 얼개를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 강의의 주제인 그 중심 인물들, 영웅들의 얘기를 좀 소위 성격을 특징지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장도 시간에 따라서 제가 혹시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이게 사실 앞에는 제가 그림을 많이 넣어서 분량이 비슷하지만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많아서 앞에만큼 제가 스피디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 안 된다면 마지막 장은 제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 가설은 전체가 12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제가 적어도 본 한도 내에서는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를 3부로 구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부가 1권부터 4권까지, 그 다음에 5권부터 8권까지가 2부, 그리고 9권부터 10권,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쓰였다면 12권까지였을 텐데 그게 3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1부는 이탈리아와 서부 제국 전투들, 그리고 2부는 바로 파르살로스로 귀결되는 그리스에서의 전투들, 그리고 이제 3부는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의 전투들, 그리고 이제 아마 거기에 휘날레가 카토의 자결, 이렇게 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권은 분명히 웅장하게 카토의 죽음, 또 아마 그 죽음 뒤에 깔려져 있는 그 어떤 스토아주의적 사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사실 그 세네카의 글을 봐도, 그리고 심지어 그 타키투스의 그 연대기의 네로전을 봐도 그 짧은 지면에서나마 그 타키투스가 세네카의 최후를 일종의 영어로 얘기하면 오비추아리, 그러니까 일종의 사망기사 아니면 추도사 같은 것을 길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특별한 것인데 그만큼 아마 이거는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세네카 자신도 이제 카토의 죽음 같은 걸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걸 보겠는데, 하여튼 이건 아마 루카누스가 자신 있게 여겼음직한 부분인데 그 죽음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죠? 이런 구성인데 제가 각 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특기해 볼 만한 사항들을 좀 지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행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벨라 브루스quam 히빌리아 까니무스. 이거 그러면 나는 내전보다 더한 내전을 노래하노라, 하겠노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아에네스의 첫 행이 아르마 비룸께 까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영웅, 그러니까 비루스는 이제 영웅이죠. 여긴 아에네아스입니다만 전쟁과 그 주인공인 영웅 아에네아스를 노래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본받고 있다는 거, 모방하고 있다는 게 첫 행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루카누스는 내 영감의 원천은 아폴로 신이 아니라, 굳이 아폴로 신이 아니어도 좋다, 바로 네로 황제면 족하다라고 또 아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한 1, 3권 지을 때까지만 해도 바로 네로와 루카누스의 사이는 아주 막역했던 거죠. 그리고 또 초기에 그냥 아부하던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작품 초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인과 사위의 싸움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리아하고 결혼했으니까 카이사르가 장인이고 폼페우스가 사위였는데, 그래서 내전보다 더한 내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브루스quam 히빌리아, 그죠? 내전보다 더한 것은 동족 상잔이면서 또 장인과 사위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내전보다 더 내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덧붙이기를, 이게 아마
그 스테레오타입이었는데 아주 상투적인 담론이었는데 공화정 말부터 제종 초기까지 로마가 쇠락하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되는데 제가 아마 그 연초에 강의할 때 그 살루스티우스의 그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다 썩어가고 있다. 그죠? 부패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 전쟁을 치닫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쟁의 공포, 천재지변, 온갖 재난의 징후들을 아주 길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내전이 어떤 두려움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무렵에 이제 카토가, 이권입니다만, 이 카토가 브루투스가 야밤에 찾아와요. 어린 브루투스가 카토를 찾아와서 당신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나하고 함께 평화를 지키자, 중립을 지키자라고 제안하는데 카토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카토에 가서 얘기할게요. 거절하고 이제 자기는 폼페이우스 쪽에 서서 싸우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사르가 급거 이탈리아 전체를 장악하고 폼페이우스는 브린디시움에 가서 이제 그 그리스를 건너갈 준비를 하고 카이사르의 로마, 요 카이사르의 로마 국고 강탈을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카이사르를 빌런으로 묘사하려는 거예요. 뭐야, 양아치, 뭐 아주 깡패, 뭐죠? 무도한 놈 이렇게 묘사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이죠. 아주 길게, 그죠? 그 신성한 것을 유린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리스로 건너간 폼페이우스가 이제 그 동맹들을 다 규합해서 이렇게 딱 전력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여기서 루카누스가 이걸 길게 또 길게 목록을 만들고 있어요. 캐탈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서사시에 익숙한 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호메로스 일리아드의 함선표라고 하는 캐탈로그 오브 십스, 그러니까 그 양측 그리스 측에 동원된 그 참전한 여러 도시들의 파병 양상, 그다음에 트로이 쪽에 또 파병한 온 양상들을 아주 긴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니스도 바로 이 역시 이것의 그 일종의 창조적 모방이었으니까 아이니스도 10권에서 그 아이니스가 로마 근처에 당도해가지고 북쪽 에트루리아를 가서 그 자기가 모아올 수 있는 모든 동맹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투르누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딱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 또 길게 동맹군의 목록이 나옵니다. 10권에. 이게 바로 이제 서사시라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캐탈로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없으면 서사시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루카누스도 그 서사시 흉내를 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카이사르가 로마 국고를 강탈하는 것의 컨트라스트가 바로 그리스에서 병력 짱짱하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 장면을 컨트라스트 시키고 있는 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카이사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장 그리스를 쫓아가지 않고 서부 지중해를 평정하기 위해서 북이탈리아를 거쳐서 남부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는데 카이사르는 마실리아와 스페인에서 승전을 거둡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가리켜서 루카누스가 뭐라고 하냐면 막시마 파티 두키부스 모멘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두 장군들의 운명이 크게 갈리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과 갈리아를 잃게 된 것이 루카누스가 보기에 아마 당시 로마인들 식자층이나 뭐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이 후방 말하자면 협공할 수 있는 배후지, 그죠? 스페인 서부 중에 이걸 잃게 됨으로써 사실상 폼페이우스가 위태로워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던 거. 이건 아마 루카누스 개인의 생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걸 잃으면서. 근데 아까 그 실제도 그랬습니다만 서사시도 그런데 그냥 무기력하게 그 아프라니우스하고 페트레이우스라는 두 장군이 그냥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아요. 클레멘티아를 통해서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운명이 갈렸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이 화툼, 화타, 그죠? 이 단어를 이제 빈번하게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숙명이 갈렸다.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거죠. 근데 그의 숙명의 한 순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볼 때 한 두 차례 제가 꼼꼼하게 읽은 건 두 차례인데 가장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그만큼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젊은 루카누스가. 초기에는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의 흐름과 서사시의 어떤 그 내용 구성 이런 게 그렇게 실제로 이게
보통의 서사시는 역사적 사건, 거의 준역사적 사건과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종 이제 당연하게 신들이 개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들이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기껏 등장한다 해 파툼이에요. 아니면 포르투나, 운이거나 좀 숙명 같은 것이 개입할 뿐 실제로는 인간들이 싸우는 것인데 이걸 멋들어지게 서사시로 엮어나간다는 게 역사적 사건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마 여기서부터 제 느낌은, 근데 서양학자들은 이걸 일단 작품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하려고만 하지.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아, 헤매고 있구나 좀.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그래서 약간 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버질처럼 좀 나이가 들었으면 좀 더 그리고 아마 좀 시간이 있어서 그죠? 오래 살아가지고 좀 절차 탁마했으면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첫 장면이 2부에서는 오건서부터 망명 정부 같은 원로원 회의에서 폼피우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듣보잡 아피우스가 나와서 그리스라는 사실 때문인지 갑자기 로케이션, 즉 로쿠스하고도 좀 장소하고도 연관이 없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델포이의 그것도 쇠락해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델포이 신탁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뭐 거기서 신탁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다 허물어져 가지고 뭐 신탁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길게 해요. 총 5권의 800중 중에 거의 4분의 1을 여기에 하려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한가로울까? 그리고 이게 뭔가 긴장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사건의 흐름과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델포이의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신탁도 결과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뭔가 전 지면 채우기. 그죠? 아, 이거 지면 채우기.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종종 고민이기도 한가요.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이자르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폼페이오를 향해서 먼저 건너갔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 카이자르가 먼저 건너가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두세 달 만에 이제 천신만 고군에 바다를 건너오는데 짜증이 나니까 실제로 짜증내고 있어요. 왜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냐면서 카이자르가 광분해가지고 한밤중에 혼자 그 아드리아로 가서 이렇게 그 해변을 지키고 있는 한 수병에게, 선원에게 문을 막 열어달래가지고 얘를 깨워가지고는 뇌물을 막 돈을 준다고 하면서 그 난바다로 그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한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해서 거길 막 그 파도와 싸우고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난파돼가지고 해변으로 다시 밀려오는 장면을 또 무지하게 길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카이자르는 안티 히어로 이 작품의 그러니까 빌런, 그죠? 그리고 광기 어린 자라고 그린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너무 길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고 안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합류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자르가 디라키움 공의에 나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우스가 그 디라키움 공의를 돌파하잖아요. 그 해안가 남쪽 그 공의 저지선의 그 남쪽을 돌파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또 긴 또 그 일탈 같은 그런 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카이바라는 친구가 거의 람보식으로 싸웁니다. 묘사가. 근데 그 카이자르의 내전기를 보면 이 스카이바라는 친구에게 그 카이자르가 나중에 전투 후에 드라키움 전투 후에 포상을 했다는 얘기가 짧게 나와요. 한 줄 정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의 그 갑옷이나 방패에 숱한 칼 자국이 있었어요. 뭐 몇백 군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우 야 너 저게 그러고도 그 버티고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용감하게 싸웠구나 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걸 증폭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광기에 어렸으니까 그 백인대장도 스카이바라는 백인대장도 마찬가지로 광기가 전염돼서 광기 어린 데 싸웠는데 그 아까 돌파할 때 말이죠. 이렇게 고지대에 이렇게 혼자서 백인대장이 그 돌파해오는 그 폼페이오스 군대를 혼자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이걸 읽을 때 람보다. 람보가 따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막아내요, 다. 그죠? 근데 이걸 길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내용을 채울 만한 어떤
그 토포스들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느낌 같은 걸 저는 가졌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것이 돌파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우스가 이제 그리스 동쪽으로 진군해서 다시 남진해가지고 테살리아로 진군해가지고 이때 테살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 폼페이우스의 아들이 본래 실제로는 폼페이우스의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폼페이우스의 전 부인을 함께 막내 아들이었어요.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라는 친구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2차 내전 때 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맞서서 싸웠던 유명한 장군이기도 합니다만 이때는 아주 젊고 내전에 휘말리지 않고 로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불러와요. 루카누스가. 불러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전쟁의 결과가 불안하니까 신탁을 묻는데 신탁도 아니고 점술도 아니고 로마의 유명한 이 내장점 있잖아요. 세점 있잖아요. 그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천문, 점성 여러 가지 이걸 막 주워 섬겨요. 루카누스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 테살리에 있는 유명한 마녀를 찾아가요. 에릭소라고 하는 마녀를 찾아가서 소위 네크로만시, 강령술을 구해요. 근데 그 강령술의 이야기가 또 무지하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강령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죽은 시신을 죽었는데 묻히지 않았던 시신을 마녀가 가져와서 화장하기 전에 이 시신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이걸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권의 절반입니다. 절반 이 얘기를.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뭔가 하여튼 난 루카누스의 그 고군분투를 자주 느끼게 되는데 너무 길어요. 진짜로 지루하게. 왜 이렇게까지 길게 할까? 아마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해하자면 그죠? 역사적 사건을 그죠? 이렇게 서사시로 엮는 게 점점 쉽죠. 다만 이 대목은 역시 버질의 아이네이를 의식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질도 아에네아스가 막 방랑하다가 이탈리아의 남쪽에 도착해서 쿠마이라는 곳의 동굴에 도착해서 그 시빌 여사제를 안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그죠? 이스키네스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네가 이제 앞으로 네 후손들이 펼치게 될 로마사의 웅장한 미래, 그게 아우구스투스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미래가 어떻게 이럴 것이니까 네가 숙명의 땅 라티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한 중간 허리쯤의 어떤 일종의 역사신학 또는 프리딕션 같은 거, 예언 같은 것인데 정말 그건 버질의 아이네스 읽다 보면 진짜 그건 감동이 올 정도로 정말 딱 적합하게 분량도 적합하고 아주 적당한데 여기는 너무 질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역시 루카누스가 2부서부터는 사실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갖고 서사실 쓴다는 것에 무지무지하게 자주 고뇌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들이 그래서 거기 강령술의 결과는 거예요. 너 뭐 아버지 시신이 폼페이우스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일찍 죽는다고 애달파하지 마라. 죽으면 다 똑같아지니 뭐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진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예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폼페이우스는 여러 가지 이제 불길한 징조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리스에서의 사태였습니다. 임시정부였던 원로원 의원들 같은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또 카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왜 전투를 주저하느냐. 지금 카이자르는 보급선이 취약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때 막 몰아쳐가지고 전투를 끝장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심지어 이 루카누스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병사들 속에서도 빨리 전투를 시작하자. 왜 지휘관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료들 있잖아요. 프루타르쿠스 영웅전이든 다른 아피아누스 내전기 같은 걸 보면 실제로 폼페이우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아가멤논은 일리아드에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9년째에 아직 결판을 짓지 않고 9년째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아킬레스하고 싸우고 있는 그죠? 그것도 포로 여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한심한 그죠? 이름뿐인 장군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멤논 같다고 자꾸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가멤논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폼페이우스에게 상당히 동정적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지도자고 내가 지도받는 것 같구나. 내가 지휘관인데 실제로 원로는 너희들이 지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사병 취급하고 있구나라고 개탄을 해요. 내 생각이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게 좀 지구전을 해서 카이자리의 보급선이 끊겨가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군사 지원도 부족한 때 좀 지구전을 펴면 이게 승산이 있다고 폼페이오스는 생각하는데 그냥 몰아쳐 오니까 개탄을 하면서 그러나 여론이 하도 그러니까 마지못해 전투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스에게서 약간 심파시를 갖고 있어요. 이 루카누스는 아주 이제 형편없는 루저로 묘사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게 카이자르를 그리고 실제로 카이자르의 내전기를 보면 그 디라키움에서 자기가 실패한 이후에 자기를 거기서 몰아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카이자르는 왜 그런 거야? 난 그냥 그때 사실은 몰아치면 끝장이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아마 로마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루카누스는 약간 폼페이오스에게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던 사람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를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참혹하게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진 그 야밤과 그 다음 날에 그 장면은 제가 카이자르를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 처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때 카이자르의 냉혹함도 아주 덩달아 묘사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스에게 역시 인간적인 면모가 나와요. 전투를 지고 이제 자기를 따라왔던 가족들, 부인과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 섬 레스보스 섬의 미틸린이라고 하는 곳에 미리 떠나보내면서 애달파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폼페이오스는 약간 인간적이고 그죠? 그런 면모를 그린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킬리키아 오늘날 사이프러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터키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길 거쳐서 이집트를 피신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가에서 파라오의 신하에게 피살돼서 아주 초라한 무덤이 마련된 뭐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루카누스가 일종의 오비추아리, 폼페이오스를 위한 일종의 추도사를 길게, 그죠? 한 180행 그 권에 할애했어요. 이것도 사실 루카누스 서사 시인이 놓칠 수 없는 대목이죠. 근데 뭐 보통은 이제 타케두스의 연대기 같은 걸 봐도 유력했던 인물이 죽으면 타케두스가 습관적으로 오비추아를 써요.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평가를 하는 거죠. 아까 세네카 그랬던 것처럼 늘 그럴 건데 뭐 서사시는 더더군다나 여기 그죠? 내가 그러지만 지면 채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 그게 더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부는 제가 맨 마지막 부분 6장을 얘기할 때 카토를 다루면서 이 3부의 주인공이 제가 카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게 올라가 보시면 1부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카이자르겠죠. 근데 사실상은 폼페이오스는 그 그늘에 가려 있으니까 그죠? 1부, 2부가 다 카이자르죠. 근데 그건 빌런으로서의 카이자르고 이제 3부는 이제 카토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구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대충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파르살리아 영웅들. 제가 카이자르, 폼페이오스, 카토 순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걸 들어가기 전에 작가가 강조하는 내전의 성격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이건 범죄다, 스켈루스다, 그다음에 공포다, 참상이다. 이런 걸 그냥 곳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범죄로서 내전. 그래서 첫 번째 몇 줄 나가지 않아서 내전은 범죄를 합법화하려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벨라 키빌리아 유스케 다툼 스켈레리, 그죠? 범죄를,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폼페이오스도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참여하게 됐지만 일단 범죄를 먼저 저지른 것은 카이자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냥 기조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도처에서 내전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참담한 것인지를 정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고전 작품 가운데서 루카누스 것만큼 내전의 참상을 이렇게 생생하달까 길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 건 못 봤습니다. 제가 역사서를 봤지만 찾아보지 못했어요. 되게 드라이하게 그냥 그 전체 흐름을 소위 특히 그 민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참상들 있잖아요. 이건 점수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죽은 병사들 얘기도 점수로 안 하거든요. 역사서가. 근데 이거에서 내가 처음 봐요. 아마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사실 그 53년에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어머니하고 황해도에서 내려오면서
섬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근데 저 퇴직한 이후에는 사실 내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저쪽에 어떤 그 민간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많이 읽어봤는데 퇴임하고 나서 공감이 돼요. 아마 어쩌면 제가 이 주제를 이 제목을 택한 것도 그 최근에 제가 빈번하게 이제 한국 전쟁 이야기를 많이 찾아서 읽는데 그 참담함.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 교육에 이 한국 전쟁기에 일어났던 사실 그 정규군의 싸움보다 그 외에서 일어났던 참담함을 좀 우리에게도 슬프지만 알려줘야 내전이라는 걸 다시 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내전이라는 걸 좀 남다르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참담한 묘사가 많습니다. 요거는 사고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스카이바라고 하는 백인 대장도 그 디라큐메에서 람보식으로 싸웠던 그 광기를 얘기했습니다만, 병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카이자르 백인 대장, 장교, 병사들이 다 광기에. 그래서 여기 단어가 이런 게 나와요. 아모르 모르티스.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내전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 조금만 이제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 대목 볼까요? 비록 내선이 주저할지언정 나는 그리할 것입니다. 신전을 약탈하고 불태우라 하시면 병영의 용광로의 신상들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티베르 강가에 진영을 차리라 하시면 이탈리아 땅을 침공해서 그곳을 침략할 것입니다. 그 위에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내 형제의 가슴에 내 부친 혹은 내 아내의 목에 칼을 찌르라 하시면 비록 내 손이 주저할지언정 나를 그리게 할 것입니다. 동족 상전 얼마든지 하겠다 이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카이자르와 백인 대장 스카이바와 그다음에 일반 사병이가 공유하고 있는 광기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전쟁터에서 해야 될 어떤 냉혹함 같은 것이 벌어지는데, 이권에서 이런 게 나와요. 저 시신들은 만족을 모르는 부덤에 바치는 재물이런가. 온몸이 난자당해 청초투성이고 여기저기 사지가 잘려 나갔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야만적인 가학이 빚은 참상이었다. 어깨에서 찢긴 양팔들이 땅바닥 위에 내놔뒹굴었고 잘려나간 혀가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텅 빈 공기 속에서 펄떡거렸다. 어떤 자들은 귀가 잘렸고 또 어떤 자들은 매부리 같은 콧등이 잘려나갔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쟁터의 참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남겨두고, 카이자르는 그리고 이제 그게 내전의 참상인데 카이자르의 모습입니다. 작품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제가 1부, 2부의 사실상의 주인공이죠.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영웅 같은데 영웅 같지 않은 영웅이죠. 그러니까 엔티 히어로라고 보는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하나는 주관 객관적으로 늘 행운이 따르는 지휘관입니다. 강하게 믿고 있어요. 나는 남바다에 뛰어들어도 절대 죽을 리가 없다. 행운의 여신은 늘 내 편이니까. 이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카이자르의 포일입니다. 포일이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하신 청취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통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허름한 말하면 조역, 그죠? 그걸 포일, 영어로 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적절한 걸 못 찾겠어요, 그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부러 아름다운 여성 옆에 뭐 그렇지 않은 여성을 세우면 아름다운 여성이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뛰어난 남성 옆에 뭐 좀 모지를 세워놓으면 뛰어난 남성이 더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페이우스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분노, 광기, 잔혹입니다. 이라, 라비에스 이런 단어들이 자주 쓰여요. 그 다음에 크루델리타스, 잔혹함. 루카누스가 의도적으로 카토와 대비시키라는 특징인 것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빌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몬스터, 어떤 연구자는 영어권의 영문학자는 이걸 몬스터라고 불렀어요. 괴물 같다. 근데 루카누스 자신은 몬스터라고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작품을 의식하면서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영국 내전기의 유명한 퓨리탄 서사시 작가, 유명한 신라권, 복락원 쓴 사람이 존 밀턴은 복락원에서 사탄으로 시절을 사탄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게 안티크리스트 같은 존재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페이건, 이기교적 관점에서는 카토가 사피엔스, 와이즈맨이라면 이 친구는 훌리시한 존재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악당이죠.
그다음에 사탄이기도 한 것이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이 사람이 늘 운이 따라요. 운의 거활의 연전연성. 이게 루카누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루빈공 강을 건너면서 내뱉은 말이 이건 루카누스에게 나오는 말인데 평화와 합법성을 뒤로하고 이제부터 나는 운을 따르련다. 더 이상 협상 같은 것은 없다. 그죠? 여기 그렇게 써요. 이거는 실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주사위는 던져줬다 했는데 루카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폼페이우스와의 전쟁은 승패가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나가 늘 그 편인 게 아니라 실제로 루카누스는 한 곳곳에서 화툼이었다고 보여요. 이게 폼페이우스가 지는 것이 화툼, 그러니까 숙명이었다. 데스티니, 페이트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1권의 앞부분에 이건 어울리는 싸움이 아니다. 막 주제를 얘기해놓고 네크고엘레 파레스, 함께 대등하게 싸우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폼페이우스가 장인과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내전 같다고 해놓고 곧바로 이건 매치가 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거죠. 그다음에 이런 대목도 나와요. 1권에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떡갈나무를 마치 그 숱한 그 전쟁터에서의 그 공훈을 받은 게 그 훈장들을 이렇게 막 가슴에 주렁주렁 달은 이미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폼페이우스를 떡갈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떡갈나무인데 그걸 번개가 내리치는 장면에 길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맨이다, 카이자르는. 근데 너는 크베르쿠스다, 떡갈나무다. 고목 떡갈나무. 너무 어울리는 기가 막힌 상상인 것 같아요. 그죠? 막 늙어서 이제 열매도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떡갈나무 같은 존재에 비하고 이제 번개가 치면 그냥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번개가 주로 떡갈나무에 많이 내려꽂힌다고 그러네요.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처음에 그 아폴로 신탁하기 전에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선탁은 도도나 신탁인데 그건 이제 사실 그 떡갈나무를 잎사귀를 살랑거림을 듣고 신탁을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는 유피테르를 모셨습니다. 그죠? 유피테르가 신탁을 주시는 분이고 사제가 떡갈나무 잎사귀의 살랑거림을 듣고 신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퇴조하고 나중에 델포이에서 아폴로 신탁이 우세하게 되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어울리는 상상이죠. 아까 요 파르살리에서의 그 전야에 폼페이우스 아들이 받은 강령수를 얘기했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노와 광기, 잔혹의 화신 카이사르. 이 운에 대한 믿음이 정말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정도예요. 그죠? 이거예요. 루카누스가 카이사르와 그 군대를 묘사할 때 행운이라는 단어보다 더 빈번하게 구사하는 단어가 이란데 이 대목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그 이름과 지휘관의 명성 외의 것이 있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그는 민첩하고 거칠었다. 야심과 분노가 치밀면 어느 때건 무기를 휘둘렀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 인도미투스 이건 거의 짐승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여기서 일부러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것도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거칠었다라고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그 길들이지 않은 맹수 같은 거에 어울리는 그 형용사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 면에 뭐가 있다?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희망, 기대.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가는 분노. 이게 카이자를 그냥 전쟁에 나서는 카이자를 늘 따라다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아까 그 남바다에 나가서 혼자 광기 부르면서 도해하려 했던 거 얘기 미리 이건 지나가겠고 이제 그다음 이거 거의 이제 휘날레인데 카이자르의 그 잔혹함의 전형적인 건데 바로 파르살루 전투 그 마지막 날 밤과 그 다음 날 아침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카이자르는 파르살리아 평원에 이탈리아인들의 피가 깊은 강물이 되어 흘러넘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여명해 보는 겁니다. 부하들이 손에 든 칼들을 제지할 때였으나 적들이 밤새 휴식을 취하고 두려움을 떨칠까 보아 이렇게 외치면서 즉각 적의 방벽으로 돌격하게 했다. 제군들 앞에 온갖 귀금속으로 가득 찬 적의 병영이 있다. 저 도망자들을 앞질러 그것들을 차지하라. 이거 광기 아닙니까? 그죠?
여명 속의 평원이 서서히 드러났지만 카이자르는 지형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핏덩이가 흐르는 강, 언덕처럼 쌓인 시체, 그리고 일부가 벌써 썩어가고 있었다. 유혈 속에서 그는 승리의 행운과 하늘의 가호를 확인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이게 바로 카이자르의 크루델리타스를 잘 보이는 거죠. 여기 포르투남께 수베로스게 수오스. 그죠? 이게 아마 하늘의 가호라 수베로스게 수오스. 이게 자기를 가호하는 윗전에 계신 신들. 그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인상기네. 피 속에서 그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포르투나와 그 윗전에 계신 신들이 늘 내 편이다. 그죠? 여기 바로 그게 입증되고 있구나. 이렇게. 야, 이거 대단한, 그죠? 실제로 이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루카누스는 어떤 그렇게 묘사하고. 그리고 광분하는 가운데 자신의 범죄로 꾸려진 그 장관, 그죠? 스켈레룸 스펙타쿨라. 이 스펙타쿨라는 보통 이제 로마에서 검투 경기, 원형 경기장의 경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걸 잘 이렇게 높은 데 서가지고 그 파르살리아 평원을 마치 검투 경기장에 그 죽어 널브러진 검투사를 바라보는 기분을 내다보는 거죠. 이것도 멋진 그 비유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이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쫙 스캐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참한 시신들의 절대 장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거 좀 과장됐겠지만 바로 카이자르를 캐릭터 라이 성격 규정하는데 아주. 예. 이게 폼페이우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간 제가 그죠? 설명했어요. 카토로 가고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맨 마지막 장에 조금이라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토, 파르살리아의 참된 영웅. 3부, 그러니까 9권과 쓰지 못한 11권과 12권의 주인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1부와 2부에서 카토는 단 한 차례, 앞에서는 2권에서만 잠깐,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루투스가 찾아와서 카토하고 대화를 나누고 카토가 자기 소신을 밝히는 대목에 잠깐 나옵니다. 카이자르는 이탈리아 침공 소식에 수도 로마가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브루투스가 찾아와서 평화와 중립을 지키자고 제안하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이거예요. 스토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폭군에 맞서서 자유와 공화국, 리베르타스, 그 다음에 레스푸브리카를 지키겠다. 그죠? 그러니까 공화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여기 브루투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브루투스야, 나도 내전이 참으로 사악한 일이라 생각하네. 하지만 용기란 숙명이 나아가는 쪽으로 동요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라네. 이거 다분히 스토아주의적인, 그죠? 그런 얘기죠. 나조차 내전의 죄를 짓게 한 것은 신들 탓이지 로마 인민이 폭정의 굴레를 기꺼이 다시지한 거죠. 나 같은 사람까지 내전에 부득이 참가하게 된 것은 내 숙명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로마 인민이 폭정의 굴레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 나 혼자 피를 흘려서라도 이탈리아인의 평화를 주고 고통을 끝내주고 싶네. 어째서 내가 공화국의 깃발과 폼페이우스의 지휘를 따르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혹 그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 운이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혹이 좋아서 그가 승리하더라도 너 혼자 싸워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줄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자죠. 여기 아주 공화주의자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짧게 나오지만 스토아주의자의 모습도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권이 마지막 권이라면 저 유명한 카토의 극적인 자결 장면으로 채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네카 서간문의 24번에 나오는 카토의 최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요거 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로마 내전기를 역사 공부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피아누스라고 2세기 그 소위 하드리아누스 때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아피아누스. 시빌워, 그러니까 내전기라는 책도 쓰고 로마사라는 책도 썼는데 그 시빌워, 즉 내전기라는 책에 이 카토의 자결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프루타르코스의 이 카토, 지금 카토 전기에도 아주 길게 드라마틱한 그 자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들은 로마에서 전해지고 있던 그 어떤 그 작품들, 그죠?를 소스로 삼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가설해요. 아피아누스의 드라마틱한 가설이 아피아누스는 어쩌면 루카누스를 많이 참조했을 것인데 사실 루카누스는 카토의 자결 장면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자결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것은 아마 로마 라틴 문헌에 어디가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카토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키케로가
그 카토에 대한 그 추도 책자를 짧게 내니까 그 카이자르가 즉각 안티 카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키케로가 남아있지 않지만 키케로의 카토라는 책에 이 추도사지 그렇게 자결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보여져서 아마 다른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이자르의 진정한 숙적은 카토예요. 이건 여러 군데서 확인됩니다. 카토의 자살에 대한 카이자르의 반응, 바로 내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카토, 당신이 내게 목숨을 내게 맡기길 싫어한 만큼 나도 당신이 자살한 것이 정말 아쉽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카이자르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결한 거거든요. 근데 카이자르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 이놈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폼페우스의 목을 받았을 때 눈물 흘렸다고 모든 살보가 그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카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원로원 또는 그 정부 측이 그 늙은 폼페우스를 코드겨서 카이자를 극구 만류하려 하는데 핵심 인물이 카토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핵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리아서 소식 들으면서 이놈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위보다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곳곳에서 이게 프루탈고스전이군요. 카이자르 내전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토는 카이자르는 이제 자기인데 3인칭으로 썼어요. 카이자르 숙적인데다가 선거에 패한 양심 때문에 뭐 나를 늘 그죠? 양심을 푸놓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소위 그 약간 냉정하게 썼던 내전기에도 이게 프로파간다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상당히 냉정하게 썼는데도 이 사사로운 감정은 오직 카토에 대해서만은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로 카토는 죽일 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세를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원로원파는 외부에서 큰 전승을 거두고 로마로 들어와서 1인자가 되는 걸 막는 게 과제였으니까 처음엔 폼페우스가 들어올 때 막으려고 했지만 삼두정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두정 와야 되니까 다시 카이자르가 들어오니까 카이자르 죽어도 막아야 된다. 얘 들어오면 공화국은 끝장난다는 생각을 아마 철두철미하게 했던 게 카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 것이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즉각 이렇게 그것도 좀처럼 기다리지 않고 안티카토 쓴 걸 보면 얼마나 분이 들풀렸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카토가 이 히어로다. 여기에. 비록 작품에서 후반 맨 마지막에 일부만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아주 초라한 분량이지만 실제로 어떤 작품에는 카토가 주인공이고 카이자르는 안티 히어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한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누스의 죽음과 파르살리아. 네로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게 한 62, 63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65년에 그 피스 음모라는 것에 발각되면서 죽게 되고 사실 그 집안에까지 다 파장이 미치게 되거든요. 전기작가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로니아 축제 이후에 60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루카누스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자르스에 벌어진 내전을 다룬 서사시를 공개적으로 낭송했다. 이게 이 작품의 내용이 아까 이제 반시자주의, 엔티시자리즘이라는 게 결코 제정 초기에 네로 시대에 절대로 정치적으로 불온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네카의 글에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공화파에 대한 어떤 그 공감 정도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미리 얘기하는데 하지만 루카누스는 계속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했다. 황제가 시 낭송 중 갑자기 나가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자 황제가 공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골이 나서 그러니까 루카누스 입장입니다. 골이 나가지고 황제에 대한 중상과 적대 행위를 삼가지 않았다. 결국 루카누스는 황제의 살해를 꾀한 피스 음모에서 거의 주모자였다. 시니페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음모가 적발되자 그는 순순히 자백했고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아버지에게 그가 지은 시들의 교열이 담긴 편지를 쓰고 의사에게 팔을 내밀어 동맥을 끊게 했다. 그의 시는 출간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낭송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의 죽음을 초래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뭐겠어요? 정치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학 서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로가 어머니를 죽인 게 5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황제 즉위한 게 54년인데 어머니를 4, 5년 만에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군 병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보내서 죽였잖아요. 서부 해안 쪽에 있는 그 바이아이라고 하는 그 온천지대에 있는 어머니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 공교롭게도 그를 황제에 옹립하는데 공헌했던 브루스라고 하는 근위대장도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리고는 티겔루스라는 분위대장이 잘 차지하겠는데 세네카가 그 직후에 곧바로 스스로 은퇴합니다. 나 건강도 있고 좀 은퇴하고 싶다. 근데 마지못해 그러니까 내가 재산도 내놓고 다 내놓을 테니까 제발 은퇴하게 해달라고 한 게 6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불온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네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강력한 측근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고 티겔리누스 그 밖에 이제 여기 해방노예 등등 있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제 짐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트로니우스, 사티리콘의 저자.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만 왜냐하면 사티리콘은 사티리콘에 보면 한 대목에 그 주인공이 여행하다가 그 에우몰포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에우몰포스라고 하는 늙은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봐도 이건 루카누스의 파르살리아 같은 작품을 얘기하면서 요새 젊은 애들이 치기 어리게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갖고 서사를 쓰곤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역사가적에다 맡겨두고 시인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하면서 상당 분량을 루카누스의 파르살리아를 패러디하는 것 같은 그 서사시를 짧게 써요. 거의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여러분 페트로니우스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르비테르 델리키아이 우아한 어떤 향락적인 생활이 어떤 그 궁정 생활에서 심판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케비치의 그 코바디스를 봐도 그 비니키우스의 그 사랑하는 여자를 네로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로가 이렇게 이쁜데 하니까 저 여자는 그 엉덩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생케비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든 식도락이든 뭐든 궁정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향락적인 것의 기준은 페트로니우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 그 사티리콘에 투영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세력들 해방노예 황제를 자꾸 이렇게 퇴락의 길로 몰아가는 그 다음에 무슨 폐하 잘하십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아부하고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게 되고 어머니도 암살하고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세네카 그다음에 그 조카도 점점 뭔가 황제로부터 홀대받고 아까 수에토니스 얘기하잖아요. 낭송을 하고 있는데 황제가 갑자기 시시한 시나불행이나 짓거리고 하고서 나가니까 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루카누스는 상처받고 그다음부터는 총애에서 벗어난 밀려나간 전문 청년처럼 앙심을 품고 실제로 황제를 갈아치워야겠다는 음모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 백부는 그냥 은퇴했어요. 백부는 그냥 은퇴했는데 세네카는 루카누스는 그렇게 안 한 거죠. 요놈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 수에토니우스인가 타키투스에 나오는 얘기 연대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간의 풍문에 의하면 피소 음모에 의해서 네로를 죽이고 바로 세네카를 황제로 옹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간의 소문이 자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루카누스가 이 작품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라 궁정에서 일어난 측근의 권력 변화가 루카누스로 하여금 낙담에 빠지게 하고 실제로 이미 자기는 이제 궁정 생활에서 예술을 같이 서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밀려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백부도 은퇴하고 집안의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낙향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했을 텐데 결국은 네로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피소 음모에 피소가 주모자가 됐던 칼푸르니우스 피소라는 자가 주모자가 됐던 거기에 살짝 거의 핵심 인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는 마침내 거사 전에 이 음모가 적발돼서 처음에 몇 사람 거명되는 사람 가운데 라테라누스, 루카누스 등등이 거론돼요. 루카누스 죽게 된 거예요. 이어서 죽은 자결 한 다음에 루카누스 다음에 세네카도 죽으라고 네로가 거의 사실상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네카가 유명한 그 리추얼한 수이사이드, 의식적인 것, 아니 연극적인, 그죠? 자살을 하는 거죠. 다 불러놓고. 그래서 로마의 극적인 어떤 자살이 효시가 카토라면 아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아마 루카누스쯤 될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세네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무슨 그 도미티아누스 때, 그죠? 뭐 또 스토아주의자들이 또 그 연극적인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만 트래디션이 됐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든 뭐 로마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루카누스의 죽음과 작품 사이의 관계지, 그 작품이 곧 루카누스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죽는 바람에 파르살리아가 미완성으로 그냥 남게 된 것이죠. 다 완성했더라면 어땠을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약간 젊은 사람답게 미숙하다 조금, 그죠? 미숙해 보이고 아주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쓴 겁니까? 61년부터 시작해서 한 4년 만에 쓴 거잖아요, 그죠? 뭐 빠르게 쓴 것이죠. 오히려 그 기간을 생각하면 뭐 모자란다기보다는 그 젊은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정도 쓸 수 있다는 게 이걸 읽으면서 제가 나중에 그 고대 말기에 그 율리아누스, 그죠? 율리아누스도 그 20대, 30대 전에 쓴 것들인데 처음에 그걸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아마 고대인들은 잡다한 거 공부 안 해서, 그죠?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 진짜 우리는 너무 잡다한 걸 많이 공부해가지고 정작 그렇게, 그죠? 그 집중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작품들 못 쓰는데 고대인들은 오직 이렇게 문학, 뭐 수사학 이런 것만 공부해서 그런지 철학, 그죠? 20대 후반에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써낸다. 루카누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고전학 공부할 사랑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이 작품 한번 기회가 돼요. 그래서 누가 사실은 번역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화막당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함께 많은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